언어로 표현하는 지상 최고의 예술 문학. 문학은 우리 삶에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어주고 때론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2018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숨결을 더하며 함께 걸어온 문학의 향기. 팔인팔색의 다채로운 문학의 향연 속에 더욱더 진하고 그윽한 여운을 더하며 희노애락의 사람 냄새 나는 감동으로 한층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온 시간. 운명처럼 다가온 문학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통찰로 승화시킨 주옥 같은 언어의 미학.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거웠던 아주 특별한 문학의 향기 속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냉철한 언론인이자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민족애를 간직한 채 시조 문학을 완성해온 시조신 장춘득. 제가 원래가 고향은 진천 덕산인데 우리 부모님이 옹기점을 했어요. 그 옹기점에서 나와가지고 깐난쟁이 때 청주로 와서 청주에서 남일면, 청원군 남일면 거기가 옹기점하고 기획공장을 했답니다. 부모님이 가는 데로만 따라다니다가 1959년도에 대전 중도일보사에 입사를 하면서 그 길로부터 이제 대전에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제일 첫째 여기 와서 이제는 문단을 하고 그런 동기는 대전에 있다 하니까 사이버 문예대학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루는 평성수련원에서 문학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이도현 시인을 만나게 됐고 그 이도현 시인이 당시에 가람문학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가람문학에 입회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람문학에 입회하고 그 길로다가 가람문학에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그 어차피 사이버 문예대학을 했으니까 그 회원들 끌고서로 미래문학을 창립을 했습니다. 199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미래문화사 1999년도에 상간호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도현 이 사배 이제 친구가 같이 도움을 주었고 또 같이 활동을 했고 실제는 그런 적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 별로 인연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이 낯선 땅에서 뿌리를 한번 내려본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뛰는 문학적 심장을 지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문학을 향한 열정을 지켜온 시인 임기원. 제가 이 가족을 부양하게 됐어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6 식구 때 제가
5명하고 또 아버지까지 해서 6명을 제가 여기 살리게 돼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삶이 정말 이런 건가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다가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하루에 한 끼 갖고 6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그 저녁만 나가고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삶의 고통을 읽다 보니까 뭔가 찾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문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에 그래도 닿는 게 그래도 눈 기르기가 그래서 내가 그 한일본부 총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다가 기증해서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내가 꿈꾸는 게 무언가를 그래도 알 사람이 있으면 알으라고. 산다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6년 전에 죽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갖고 이 반이 이렇게 딱 죽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이쪽서부터 눈서부터 이렇게 다 아주 손까지 아주 절반이 딱 아주. 그래도 저는 고마워해요. 대자연의 경이로움 속에 이 시대 진정한 교사로 동심을 지켜내고 담으며 어느새 자연을 닮은 아동문학가 유종슬. 제가 현직 교사였으니까 어린이들 문제지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작품들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낙서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작품들이 어린이 작품이 많이 지상에 공개가 되니까 그 문인 선배들이 너도 작품을 써라. 그런 권유가 꽤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 몇 년 동안을 나는 어린이 작품보다도 잘 못 쓴다. 그러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연습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후배들이 자꾸 등단도 하고 그래서 그럼 좀 공부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또 선배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제 글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동심이라는 게 뭡니까? 모두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 손자를 통해서 얻은 시상인데 아이가 만 2년도 안 된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개미를 보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떼약볕에 개미가 기어가는 걸 보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연히 해를 등지고 앉는 거예요. 그 개미가 큰 나무지파리 같은 거를 지 몸보다 한 10여 배 되는 물건을 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 개미가 얼마나 더 잘 가겠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예를 들면 이 땡볕에 개미가 커다란 먹이를 물고 기어가고 있다. 아기가 해를 등지고 앉았다. 부는 것도 사랑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이 거의가 지금 현상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 생명 존귀성이에요. 생명의 존귀성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태교에 관한 그런 글도 좀 동시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내가 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이게 바람이 뭐냐. 그래서 내가 어머니라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의 생명체를 주셔서 이런 내용도 쓴 것들이 있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깊은 통찰에 감수성을 더해 여행의 기억을 새롭게 담는 소설가 박권하. 문학은 내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젊을 때 문학에 대한 그 호기심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김정한 씨의 사하촌, 그다음에 모윤숙 씨의 레느에가 이런 것들이 문학을 하는 기저가 됐고 발판이 됐어요. 근데 대학을 가면서 진로가 바뀌었어요. 대학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의 대학에서는 물리교육학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문학의 끈을 놓지 못하고, 물론 고등학교 때도 교내 신문에다가 글을 발표하고 또 대학교 때도 대학 신문에 10여 편의 글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에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글을 썼죠. 그래서 현재까지 수필집 6권, 장편소설 17권, 그다음에 대전에서 발간되는 각종 신문에 한 700회 정도 연재, 꽁트, 논단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여행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거의 여행을 가서 국내 여행을, 그리고 사회인이 돼서는 외국 여행을 갔었는데 지금까지 170개국 정도를 다녔어요. 세계 여행을. 그 여행기에서 얻은 영감이 이 소설의 기초가 된 거죠. 보통 제 소설은 거의가 다 80% 정도 이상이 여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엮은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여행지에서 얻고, 심지어는 이집트 같은 데는 장편소설을 쓰기 위해서 2번을 같은 지역을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행지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 있어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문학의 융복합적 연구에 문학적 감각을 더한 첫 세대 여성 평론가 권태경.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게 1980년이에요. 그래서 80년 8월에 왔는데, 그때 이제 국문학 평론을 하시는 분이 저보고 한국문학 평론을 할 생각이 없는가. 그래서 그때 제 첫 대답은 미국 문학 제 전공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 문학을 하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청준 소설을 보다가 이제 매료가 되면서 1986년에 이청준 소설의 중충구조라는 글로 문단에 데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문화 속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참 뭐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더냐 싶게 열심히 우리 문학을 읽고 평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예지나 신문에 그 월평, 서평, 책 저서 소개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마 10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제가 활동한 게 1990년대 10년입니다. 그때는 거의 뭐 청탁 원고 속에 10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때 달력 보면은 그렇게 아주 새까맣게 다 언제까지 어디 뭐 글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평론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평론이 그 우리 문단의 그 영향력이 클 때입니다. 그래서 참 가장 좋았던 시기에 운이 참 좋게 그런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게 제 일생에서는 아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걸 몰랐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거지. 무슨 원천은 아마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그 좋아한다는 사랑, 그러니까 문학을 첫째는 좋아하는 거고, 문학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좋아하고 사랑한 거고, 그게 원천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문학적 초월주의자며
성찰을 통한 깊은 이해와 포용으로 문학을 재탄생시킨 언론인이고 교수이자 대표인 문학평론가 김병익. 이렇게 기자 생활 한 3년 되기 전에 한 3년 동안 그 사상계 그 글을 쓰게 청탁을 받고 글을 쓰게 된 것이 문화에 관한 긴 글을 쓴 첫 케이스가 됐고 거기서 다른 문단 세대 연대론이라는 글이 제 데뷔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단도 전후 시대를 전후의 그 혼란기를 넘어가면서 사회기를 맞게 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문학 관계 기사를 쓰기를 시작했고요. 그때 저에게 이제 가장 가까이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도와준 분이 작가 문학 평론가 김현이었습니다. 김현이 그 글도 빼어나지만 문단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동인지를 만들자. 그래서 68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4.19 세대 이 젊은 문학인들을 모아서 동인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저한테도 그 가입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냥 기자라고 들어왔고 그래서 어딘가에 참여해서 한다면은 편파성을 띠게 될 테고 적어도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테고 그래서 그냥 평생 기자로만 지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거절을 했는데 나중 주간지에 그 잡지 동인지를 만난 것과 함께 동인 멤버를 한 20명 가까이 발표했는데 그 속에 제 이름 끼어났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지만 일단 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이제 저도 제 책임을 한 데까지 한다고 이제 아마 최인은호는 썼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제가 맞아 명색의 비평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70년에 이제 정식으로 문학가지성 개간지를 발의해서 만들게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동인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비평 활동이랄까 그걸 시작한 셈이 됐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에 진한 감성을 담아 시를 향한 사랑의 노래로 꽃피우는 시인 정상순. 저 4.19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4.19 대열에서 쫓겨가지고 저 시청 앞에서 쫓겨가지고 명동 서라벌 다방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공초 선생님이 거기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뭐 노트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나 와서 발자국을 남기는 걸로 시도 좋고 그림도 좋고 뭐 캐리케이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초 선생님을 그 상황에서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공초 선생님이 차 한 잔을 주시면서 나도 발자국을 찍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인석 선생님이 마침 오셨다가 제가 그 낙서 비슷한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인석 선생님이 그 글을 보시고 그 글을 카피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등단의 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글을 뺏겨가지고 갔더니 그게 이제 자유문학에 그때 관계하고 심사위원으로 있으셨는데 그때 그 자유문학의 심사위원이 김광섭 씨하고 모윤숙 씨하고 이인석 씨 세 분이 그 등용문
이를테면은 자유문학이나 현대문학, 사상계 그 세 군데 등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떻게 얼렁뚱땅 어떻게 정말 뭐 이게 뭐 문인의 길에 가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시절에 그냥 일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문단에 등용할 때는 제도가 엄격하게 3회 추천에 그 3회 그 심사를 거쳐야지 비로소 문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2회까지 하고 또 몇 년을 걸려가지고 한 10년을 걸려가지고 또 문단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3회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시인이 된다는 거는 엄두도 못 냈는데 얼떨결에 그냥 어린 나이에 시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초 주변에서 많은 그 문인들과 교류하게 돼서 그것이 내 시를 쓰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대의 자화상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문학적 경계를 넘나들어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 강택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활이 가까워지면 예술이 멀어지고 예술이 가까워지면 생활이 또 멀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당선시키고 장학생을 이렇게 뽑아주셨지만 황선우 선생님을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창작론 시간에 황선우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소설을 한 편씩 써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정업사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강의 시간에 교수 휴게실로 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죠. 교수 휴게실에 가니까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설 정말 자네가 썼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섭섭했죠. 아니 당신께서 뽑아서 장학생 만들어 놓고 그런 말씀하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거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서운해서 얘기했죠. 선생님이 저 장학생을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렇지 자네. 그러면서 이 소설 정말 잘 썼어.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 학보에다 이렇게 우선 싣고 추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건방진적이지만은 우리나라만 이게 추천제도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양이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이 하나의 일제의 잔재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무크지 활동을 저와 뜻이 같은 그 친구들이 하자고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개간 문학마당이라고 하는 잡지를 수준 높은 잡지죠. 그걸 창간해서 내가 주관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국방부에서 광복 30주년 기념 현상소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포상도 준다고 그래서 보초 쓰면서 썼는데 그것이 제일 특선 당선을 했어. 김동률 선생이 선을 했는데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 원래는 내가 원 제목은 패촌이었어.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 그 마을 안에서 이런 한 가족의 불행한 거예요. 이런 남북문제적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패촌이라고 붙였는데 나중에 김동률 선생이 자기가 임의로 고향이라고 하는 걸 신문에 발표할 때는 고향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제목이 고향이 됐죠. 독학으로 법학을 전공하여 언론인이 된 작가는 홀로 세상을 여행하며 사색을 통해 아련한 추억을
여운을 담은 시로 담아냅니다. 시조는 사람들이 보면 작가마다 틀리는데 방 안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다 짜는 시조가 있어요. 생각해갖고 상상으로 만드는 시조. 그건 작품은 되지면서도 거짓말 시조지, 한마디로. 저 구상 선생이 시조는 거짓말이라고 하댔기. 근데 저는 지금 내 책에서 있는 게 상상이 없습니다. 전부 제 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이라는 건 진솔하게 쓰려면은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서로 그걸 보고서로 거기서 소재를 찾고 거기서 시를 써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리다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갔다가 바닷가에 가다가 보니까 모래밭에 가면 이 파도가 쫙 실렸다가서 싹 쓸려갈 적에 그 모래알이 굴러가는 거 뭔가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파도 잠깐에 인연은 뭔인지 하고 날 데려가라고 막 굴러가는구나 하든지, 이 나무 밑에 앉으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거든. 아, 나무에 바람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니까 나뭇가지는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구나. 그게 문학의 하나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을 쓰게 됐고, 또 그걸 짧게 해가지고서로 군더더기 살을 빼고서 알맹이만 갖다 뼈만 추려갖고서 그 나달만해서 쩔을 추려갖고 넣은 것이 그게 시조의 단시인데, 사람들이 거기다가서 액세서리 쭉 붙여서 놓으면 작품성이 죽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알맹이만 추려서 할 것 같으면은 해석하기에 조금 난점이 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수를 왜 띄우느냐 하면은 그 연수에는 독자가 생각할 몫을 줍니다. 약간씩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이치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요. 문학을 향한 끝없는 열정으로 인생의 험난한 가시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꽃으로 피어낸 작품들. 그의 작품에는 한 인간의 삶을 뛰어넘은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시는 사람 살아나가는데 하나의 보탬을 주는 것이고, 또 뜻을 깊이 갖게 된 그런 그 마음속에 사람이 누구든지 깊은 그 추력과 추출력, 또 미성적인 걸 사람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시 한 편이라도 제대로 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갖고 실행을 하는 사람하고 또 뜻을 갖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 딱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그래도 한쪽 손가락에 그래도 뭔가를 해봤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술만 먹고 맨날 먹고 가다가 세월 가는 사람이 거의 한 90%는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의의를 갖고 그런 그 추구력을 계속 한다 그러면 뭐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루어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마음속으로 깊은 그 내구적인 그런 그 중인으로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마음에 그 추억을 일거리고 또 뭔가 그래도 사상적으로 내구성 있는 이런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끔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시를 반드시 한번 성공을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시를 다듬게 되고 만지고 또 다듬고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시는 아니래도 그래도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그래도 뜻깊은 시를 하나 썼다고 자부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다가 발로다가 걸어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산이나 들이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바닷가 추억을
나누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왔다 갈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가슴 남는 그런 추억을 남긴다고 무척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자연이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자연 안에서 사랑을 담아 노래하는 작가의 따스한 울림은 때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숲속을 걸어라는 노래는 내가 본래 그 아주 외진 산골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는 뻐고기 노랫소리에 잠이 깨고 꾀꼬리 노랫소리에 낮잠을 자고 소쩍새 노래를 들으면서 어머님 무릎보개 속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보다 좋은 더 자연의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85년에 그게 이제 처음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학교 뒤가 숲이거든요. 그 이제 리라 초등학교인데 그 뒤가 숲이에요. 그래서 숲인데 마치 그때 산에서 그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써보자라고 쓰는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을 걸어보자. 숲속을 걸어요가 나온 거죠.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그 청소년들도 즐겨 부르고 저 그 과분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노래 자체가 끝맺음이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을 걸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숲을 맹목적으로 걷는 것보다 둘이 손잡고 웃으면서 웃으려면 뭐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기쁘거나 기쁜 일이 있어야 되겠죠. 또 화가 났더라도 웃으면 그게 또 스트레스 해소되겠죠. 정다운 얼굴 걷자. 정다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청춘 남녀 같다면 애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기를 바랐는데 마침 그게 영역이 돼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더러 불립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풀과 나무, 심지어는 땅속에 있는 두더지도 다 자연이고 또는 심지어는 뭐 아까 좀 우리가 보았지만 귀뚜라미 노랫소리도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 노래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슬퍼질 때는 그 귀뚜라미 소리도 노래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뻤을 때는 귀뚜라미 노래가 환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습작을 할 때는 자연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그 그림을 서투른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렸죠. 글로도. 근데 점점 그 나름대로 습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인생의 꿈과 사랑도 넣어야 되겠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도 그 중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살려내서 그거를 소중함을 알고 아낄 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함과 애정을 담은 시선을 간직하며 유난히도 호기심이 많았던 작가는 여행을 통한 영감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소설로서만이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설에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떤 할머니가 틀니를 놓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라고 했더니 틀니만 오고 여행객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이 유품이 왔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또 뭐 굉장히 고급 카메라를 잊어먹어서 여행 내내 상당히 울상을 짓는 여행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건화돼서 장편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장편 소설이든 단편 소설이든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녹여서 하나의 소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에 나간 것이 이제 유경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책 제목이. 근데 그거는 좀 독특하죠. 유경이 사실은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신유경.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재조명하고. 근데 독자들이 얘기하기를 내 소설은 조금 그 슬픈 쪽으로 간다. 두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에 대해서 토로하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맺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소설로 제 소설이 많이 어필돼 있어요.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나타내는 거고, 소설은 이제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제 소설은 다른 분의 소설은 모르겠지만 제 소설은 반 정도는 실화예요. 실화. 그 실화에다가 어떤 사건을 껴붙이는 거예요. 근데 실화가 거기 실제로 나온 사람이 30대라면 제 소설이 40대로 변장을 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 손을 잡았다 그러면 제 소설은 더 깊은 관계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소설을 만드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나에 집어넣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학문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소통한 작가는 늘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좋았던 게 이제 이청준 선생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등단의 그 작품도 이청준 소설의 중충구조라고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이 저 화자가 이렇게 겉시선, 속시선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게 참 재미있었고, 또 이제 그분의 그 필치가 굉장히 남성 작가지만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순전히 그분 작품을 읽다가 좋아서 이제 중충구조를 테마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예지에 그 글이 실리면서 그게 1986년 제가 그때 버클리 대학에 안식년 반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실린 잡지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청준 선생님을 뵀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제 글에 대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학을 많이 더 읽고 평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외국 문학에서 한국 문학으로 이렇게 주소를 옮기게 된 계기였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지금하고 달라서 문인도 적었고 또 잡지도 많지 않았고요, 문예지도. 신문도 많지 않았고 신문의 면수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론가의 영향력도 컸고, 그리고 이제 이 문인들이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이 취했을 때 그 현실을 잊고 싶은, 문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현실 도피거든요. 그 현실에서 잃을 수 없는 것, 또는 현실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 뭐 그런 게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문학이니까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문인들이 참 술을 즐겼고, 저도 이제 같이 제 일생에서 아마 가장 많이 그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고, 그게 굉장히 낭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데뷔도 많고 잡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낭만은 좀 없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 참 아쉽죠. 작가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에 카리스마 가득한 냉철함과 따스한 온유함을 더한 포용을 하며 성찰의 문학 비평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뭐 비평이라는 이 큰 이름보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애가 엮여져 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일이란 거는 누구나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하는 일이지만, 저는 원고의 글을 쓰고 원고지의 글을 쓰고 또
남의 글을 보고 그걸 편집을 하고 그리고 책을 만들고 또 이런저런 책들에 대한 서평이나 이 비평을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이 사회생활과 정신생활 이 한평생에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온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비평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썼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은 나를 깨우쳐주는 글들 그런 걸 통해서 나와 그 책, 나와 저자와 간에 대화를 하면서 맞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이렇게 우리 이 사회를 좀 깊이 해야 한다. 저기 이제 공감하고 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비평 작업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짧은 소설이라도 외국 얘기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식이 높아지고 또 생활의 그 정도도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진국 의식 또 이 식민지적 의식 이런 그냥 후진 의식으로부터 이제 보편적이고 또 전반적인 시각으로 우리 비평 의식이 좀 넓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 같은 이끌림을 통한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 시인 내면의 깊은 울림을 이끌어내며 자기 성찰을 통한 교감으로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작품의 그 모티브는 어떤 사물들, 꽃이면 꽃, 바람소리면 바람소리, 불벌레 울음소리면 울음소리, 그 어떤 사물애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비로소 내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쪽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든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경치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이미지가 없으면은 내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사물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 사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동화될 때, 그럴 때 내 산이면 산, 바위면 바위, 물이면 물, 그것이 단순한 물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내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내 시가 지금 몇 편이 떠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시가 다 내 자화상이에요. 다각도의 그런 자화상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꽃을 그리는데 꽃이 아니고 꽃이 나에게 걸어 들어와서 내가 꽃과 동화돼 가지고 나 자신을 자아의 어떤 시심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든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저쪽에서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나는 시를 못 써요. 글을 쓴다는 자세는요, 자기 성찰이거든. 자기 성찰.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근엄해져야지 돼요. 그럼으로써 어떤 나에게 비치는 어떤 사물의 그 영혼들이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글 쓰는 예의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성찰이 없으면은요, 아무도 어느 사물이건 사람이건 산짐승이건 불벌레 소리건 아무런 감흥을 못 받아요. 어떤 사물과의 그 교감이거든요. 거기에서 탄생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강직한 소신으로 시대의 자화상을 그대로 담아내며
세상과의 소통을 그려내는 작가의 작품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제 가정 환경이라든가 어려워서 작품보다도 우선 가족들 생계 이래서 바로 그 취업을 해야 된다 해서 공부에만 이렇게 했지 작품 쓰는 것은 그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묵구지 하면서 하나씩 했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손종호, 충남대에 교수했던 손종호 시인이 강돈무, 김백점 시인 이런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글 안 쓰는 거냐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사인이라고 유명한 시인 아니에요. 거기도 후배인데 그 친구도 나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정말로 안 쓰시고 끝날 거냐고. 그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제 신인문학회라는 거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개간 문예지 문학마당이라는 것이 창간이 된 거죠. 네. 소설은 쌍레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세상에 들고 다니는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 소설은 사람의 얘기, 우리 생활의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고발하기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고 하는 그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기본을 이룬다고 봐요. 그래서 그 대개 영감은 물론 이제 자기의 과거사라든가 또 애절한 이런 사연 같은 거 체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건 그냥 밑바탕일 뿐이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노를 느끼고 이건 안 되겠다. 뭔가를 누군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서 주로 소재를 많이 취하고 또 그런 주제로 이제 많이 이제 쓰고 그러죠. 지난번에 장편 잃은 자들이 많지 않도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내 아픈 해직생활 부당하게 하게 된 해직생활 22년 동안의 그 자전적인 우리 가족사 또 이 사회상 얼마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면서 자전적이면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것,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소재를 많이 취해서 쓰죠. 문학에 작가만의 다양한 색과 불꽃 같은 열정을 더하며 걸어온 문인의 삶. 완성된 작품 세계 속에 한평생 함께한 문학과 함께 작가는 오늘도 미래를 담습니다. 옛날에 이민 1세 그 문인들이 다들 작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은 이건 폐간을 안 시킬 겁니다. 어떻게든 끌고 나갈 겁니다.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진리를 찾게 되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터득하고 본인에게 위안이 가지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고 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인성을 바르게 하는 그런 정서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동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작가들부터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내가 느낀 바를 바르게 아름답게 글로 표현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꼈어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고 또 안 되면 되도록 또 시정해야 되고 그래도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내 스스로 만족한 글이 됐을 때 가장 그래도 행복을 느꼈어요.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그때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그냥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 그러면 실망했던 일이 어떤 순간에는 또 보답이 있고 그럼 너무 평범하지. 자유롭게 이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 비책이 아닌가. 저는
암을 북돋고 또 발전시켜 주도록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비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심지어는 범파까지도 다 섭렵해가지고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다져가지고 그 위에 그거를 기초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야지 참으로 튼튼한 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정말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작품 쓰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고 좋은 작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문학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온 마음으로 감싸 안으며 끊임없는 소통을 한 8명의 대표 문인. 2018년 문학의 진한 여운이 담는 향기를 전해준 당신과 함께여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